내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세금 낭비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예비 타당성 면제의 명과 암을 짚어봤습니다. 서울 반포주공 1단지 등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입찰 등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조합의 불법 행위 100여 건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자산이 10억 원 넘는 부자들은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 또는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부동산 자산을 줄이진 않고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취업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탓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는 발언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고용 부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경제참모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도 하는데 정부가 내일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들이 후보로 올라 있는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광교까지 이어진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버스 타고 가는 거. 한 20분? 20분 더 걸리지? 지하철 뚫으면 서울로 바로 가기 때문에 쉽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일 경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벌입니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경제, 사회적 긴급 상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지자체 17곳, 총 61조 원 33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투입되는 부산 제2신항건설, 7조 원이 투입되는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 6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GTX-B 사업 등 최소 수천억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사업들입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최소 1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왜 이번 발표가 이처럼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논란의 배경과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산업선 철도, 강원도의 제천 영월고속도로,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지목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 추진 사업들입니다. 대구 산업선은 2016년 6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비용 대비 편익 BC가 1 이상 나오지 않았고 제천 영월고속도로는 지난해 1분기 이미 한 차례 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사업의 예타 면제가 일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이런 BC가 1 이상인 사업이 거의 줄어들게 되었고 그 숫자가 계속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사례들은 0.4 이런 경우에도 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워낙 지역에서 필요로 한 사업인데. 반대편에서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지역균형 발전으로 예타가 통과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업이 통과되기 위해서 최대한의 사업성을 끌어올린 다음에 기획지정부 장관한테 예타 면제를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한 건씩 면제해 줄 테니 요청받고 싶은 사업을 올려봐 이런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경실련은 17곳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하나씩만 면제해도 최소 20조 원, 최대 41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전체 사업비 규모는 4조 7천억 원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성적표는 어떨까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에 이 평가가 좋지 않았던 사례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 사업이 꼽힙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이 재해 예방 사업을 예타 면제 가능 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설과 준설 사업을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예타를 피해가도록 했는데요. 22조 2,300억 원 규모의 4대강 사업비 가운데 예타를 피해간 것은 19조 7,600억 원. 전체의 88.8%에 이릅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속에 2010년 문을 연 전남 영암의 포뮬러1 경기장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2010년에서 2016년 7차례 대회를 유치를 했지만 초반에 4차례만 열었고 흥행부진 탓에 후반 3차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간 1조 원을 투자하고 6천억 원의 운영 손실이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성공 사례는 어떤 겁니까? 네, 호남고속철도가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이 사업은 2005년 11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되살아났는데요. 호남고속철은 애초 예상보다 이용객 규모가 빠르게 늘어났고 또 관광 활성화, 동서 불균형 해소 등을 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발표가 되는 예타 사업 면제 사업, 이게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모두 108개, 66조 3,405억 원에 이릅니다. 예. 이들 중 상당수 사업은 앞에 4대강 사업에서 봤듯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이 전체적인 면제보다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예. 특정한 사업 자체를 면제하는 형태로 접근해 나가게 되면 여러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검사에 면제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상의 큰 부담에 부딪히면서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내일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최대 42조 원으로 지난해 면제한 규모 30조 원에 과 합하면 2년 동안 최대 72조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규모를 넘어선 것인데요.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사업들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에 아무래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점검에서 100여 건이 넘는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조합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가는가 하면 중요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그 행태도 다양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조합원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임원은 재건축 예산 일부를 빼내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돈을 쓴 겁니다. 앞으로는 지정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지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조합은 회의 의사록과 업체 선정 계약서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운영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포주공 1단지와 대치쌍용 2차 등 서울의 5개 조합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총 107건의 적발 사례 중 예산회계 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행정 위반, 용역계약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비리 가운데 16건은 수사 의뢰하고 3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나머지는 환수 및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해 조합원에게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정비구역에 대해 전자결제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한 은행이 고액자산가들에게 이런저런 재테크 전략을 물었습니다. 역시 똑 부러지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부자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금융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KB 하나은행이 10억 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향후 5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정체되거나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부동산을 팔거나 축소하지 않겠다며 일단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되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이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으론 건물 상가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줄어든 36.5%에 그쳐 투자 매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1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은 일반 가계보다 4배 가까운 월 1,226만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연금 가입률에도 소득 양극화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40, 50대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가입률은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융 이해력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월 소득 420만 원 이상 계층의 금융 이해력은 65.6점인 반면 월 250만 원 미만 계층은 58점에 그쳤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취업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탓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는 발언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 보좌관은 희망을 가지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김 보좌관의 발언 일단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보좌관은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를 가보면 해피조선이라고 해피조선을 느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보좌관 발언 들어보시죠. 네. 조기 퇴직했다고 해가지고 산에만 자꾸 가시는데 이런 데 가셔야 돼요. 산에 나가고 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셔야 돼요. 들어보니까 지금 고용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청와대 경제참모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5, 60대 분들과 20, 30대 청년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해외에 나가서 맨땅을 하라는 것이냐며 일자리 만들 자신이 없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당신 아들이 동남아에 가서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라도 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동 발언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한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논란이 켜지자 김 보좌관이 해명을 내놨는데 뭐라고 내놨습니까? 네, 김 보좌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남방 지역의 한류 열풍으로 해당 지역 1020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표현을 하며 우리 젊은이들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남방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며 결코 5060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군요. 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젠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세입자로 거주하는 김모 씨. 전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새로 전셋집을 어쨌든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실 집주인분께서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언제 다 돌려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세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속칭 전세부채가 2016년 735조 원에 달했는데 3년 사이에 7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샀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임대를 준 경우 전세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세는 일반 대출과 달리 차주의 위험을 평가하지 않고 담보의 가치만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의 하락이 부채 상환 위험 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대단히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담보대출까지 90조 원을 넘어서 전세부채와 전세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최근 심심치 않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부채 대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게 걱정거리인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네. 지금 이런 역전세난이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역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데 기인하는데요. 준비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세값 하락세는 처음엔 지방에서 나타나다가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경기도나 서울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도 작년의 경우 처음 수도권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지난해 한국은행이 이런 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핵심은 대략 20만 가구 정도가 이 역전세난에 노출돼 있고 전세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 움직임도 좀 주목되는데 금융위는 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가 열렸는데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이 전세값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지금 전세가격 급락이나 주택시장 위축 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 규모를 보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전세난이,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각종 대출 금리도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히 이제 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갭 투자입니다. 이 갭 투자가 뇌관 중에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갭 투자는 이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소액으로 사들여서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얘기를 하죠. 상당수 투자자들이 그런데 갭 투자를 하면서 이 대출을 통해서 갭 투자에 나선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매 가격 거기다가 전세 가격까지 동시에 빠른 속도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없는 그런 말 그대로 깡통 전세로 전락해버리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가상현실 VR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게임업계가 이 가상현실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들을 조명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가상현실입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끼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듯 가방을 고릅니다. 가보지 않은 재난 현장, 우주 공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4G보다 20배 빨라진 5G 통신 덕분에 가상현실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화면의 끊김 현상이 없어진 겁니다.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통 3사가 다양한 가상현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014년부터 AR, VR 기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고 5G와 함께 VR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고객분들에게
훨씬 몰입감 있는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게임입니다. 여기에 가수 콘서트, 스포츠 중계도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서트장이나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간듯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덕분에 2년 전 2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가상현실 게임 시장은 내년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PC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에서 나아가 VR 게임을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하고 자체 개발 및 판권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VR 사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가상현실 시대가 5G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럼 세계 시장 움직임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지금 세계 가상현실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전 세계 가상현실 시장은 2016년 7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를 필두로 5G가 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서 내년이면 10배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불과 4년 사이에 10배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5G 덕분에 가상현실 시장이 꽃을 피우는 것이죠. 정부도 시장 전망을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가상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육성에 1,460억 원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업체들은 가상현실 기기와 게임 분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기 분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2014년에 가상현실 영상을 볼 때 머리에 쓰는 VR 기기, 이 헤드셋을 출시했는데요. 이후 매년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헤드셋 시장은 2016년 2조 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의 경쟁자는 일본 소니, 또 페이스북 자회사 오큘러스, 대만 HTC 등입니다. 가상현실 게임의 해외 진출 상황은 어때요? 네, 중견 게임사인 스마일게이트, 드래곤플라이 등이 가상현실 게임 개발을 마치고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넥슨, 넷마블, NC 등 대형 업체보다는 중견 업체들이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온라인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신중합니다. 네, 게임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 가상현실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활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에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 체험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가상현실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상현실 기술을 고소공포증이나 무대공포증 극복에 적용한 사례도 있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술받는 모습을 360도 가상현실 카메라로 촬영해 실시간 중계하고 해외 의료진과 의견을 교환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1980년대) 히트곡인 매니악에 맞춰 배우들이 현란한 댄스를 선보입니다. 36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영화 플래시댄스가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전문 댄서의 꿈을 키워가는 18살 소녀 알렉스의 성장 스토리를 바탕으로 80년대를 주름잡은 명곡들과 춤이 흥겨운 무대를 만듭니다. 이번 공연은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팀이 참여하고 특히 웨스트엔드 최고 배우로 꼽히는 샬롯 구찌가 열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000 people sort of cheering and screaming and up on their feet dancing and, filming and everything at the end. And it was just so exciting. We were all on such a high afterwards. 지난해 리처드 3세로 10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온 배우 황정민이 이번에는 오이디푸스로 변신했습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와 결혼해 볼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이 세상에 내놓을 운명, 이보다 더 불결한 신탁을 받은 자가 또 있을까?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 작품을 원작으로 황정민 특유의 강렬하면서도 연민이 묻어나는 양면적인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정말 그 배우는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잘 접근했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판단하기에 여러 오이디푸스를 봤지만 황정민이 가지고 있는 좀 색다른 어떤 그 맛이 있더라.
전설적인 락그룹 비틀즈의 존 레논이 이매진을 작곡할 당시 사용했던 피아노입니다. 비틀즈의 리더이자 예술가였던 존 레논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피아노와 기타, 앨범 등 그의 음악적 발자취를 보여주는 유품들을 그의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그림과 시를 즐기고 사회활동가로서의 존 레논의 삶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존 레논이 아들을 위해 그린 그림들은 뉴욕 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을 만큼 예술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중고생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35%는 지난해 최저시급인 7,35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0%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초과근무나 임금체불 등 부당 처우를 받은 청소년 70%는 참고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었지만 기업 소비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1인당 쌀 소비량은 61kg으로 1년 사이 0.8kg 줄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이나 가정 간편식 소비가 늘면서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노총이 이달 31일 열리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참여 여부는 저녁 8시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낮아져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영상권이었던 오늘과 비교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낮부터 추위는 누그러지면서 오늘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전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했다가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평년 기온으로 돌아 서울 5도, 대전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불씨 관리 조심하셔야겠고요. 낮 최고 기온 강릉, 속초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엔 부산, 대구 9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평년 기온으로 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시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낮아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브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